관악구 주민과 함께하는 열린 강좌, 우리를 이해하는 또 하나의 방법, 아시아 대도시 가치조사 5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조금 이제 우리 지난주에 4강 하노이 편을 했었어야 되는데요. 김용균 교수님께서 갑자기 몸이 안 좋아지셔서 하노이 편을 지난주에 못했어요. 많이 기다리셨던 분들, 유튜브에서 기다렸던 분들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더 좋은 거는 다음 주에 6강 마지막 편인데 하노이 편과 자카르타 편을 함께 하도록 할 거니까요. 다음 주에 또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로 6강으로 마지막 강좌가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5강, 일본의 저출산 배경 살펴보기, 성 역할 태도와 자녀가치 국제 비교로 사사노 미사의 국립 아바라키대 현대사회학과 교수님께서 오늘 발표를 준비해 주셨는데요. 제가 우리 교수님의 정말 화려한 연구 이력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조치대학교를 졸업하시고요. 서울대학교에서 석사, 박사를 하셨는데요. 서울대학교 사회학과에서 전공하셨습니다. 전공은 가족, 인구, 젠더, 생애과정, 비교사회학이 주 전공이시고요. 현재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일본 이바라키 대학교 현대사회학과에 재직 중이시고요. 젠더의 사회학과 가족의 사회학을 주로 강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거와 관련된 많은 학술적 연구 그리고 정책적 제안으로 서울대 내에서 다양한 연구소에 연구 교수를 함께 하시고 한국 사회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계시는데요. 오늘 어마어마한 전공자와 함께 우리 일본의 이 주제와 관련된 발표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전 강의처럼 발표 시간은 50분이고요. 10분 쉬었다가 토론자 선생님들과 다시 함께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발표자 사사노 미사의 교수님을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사사노 미사이라고 합니다. 저는 마치 박사 논문의 주제가 한일 저출산 배경 차이를 분석했고요. 도쿄에 대한 이야기도 하면서 도쿄에 대한 이야기뿐만 아니라 일본의 그 저출산 배경에 대해서 여러 가치 측면을 살펴보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 현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전에 일본의 그 저출산 상황, 결혼 상황, 가족의 변화 이런 부분을 좀 인구를 중심으로 같이 살펴보고 후반의 가치관 조사 그 결과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동아시아의 저출산 현상을 그려봤는데요. 빨간색이 일본입니다. 그리고 여기 조사에 들어간 싱가포르, 차이나, 타이완, 한국도 넣어봤는데요. 그리고 나머지는 OECD 평균, 유럽, EU 28개국 자료를 함께 넣고 비교한 것인데요. 일본의 저출산을 보시면 80년대까지만 해도 다른 동아시아보다 낮죠. 일본은 오랫동안 천천히 출산율이 하락해왔고요. 그 이후에도 다른 동아시아와 비교해서 천천히 오랫동안 출산율이 감소하는 추세라는 것을 알 수 있고, 그것에 비해서 싱가포르는 좀 출산율이 하락이 먼저 다른 나라보다 빨랐지만 한국, 중국, 대만의 출산율은 80년까지만 해도 높았어요. 2.5 이상이었는데 이후 빠른 속도로 하락했고 2000년 이후에 일본보다 밑으로 떨어졌죠. 그래서 일본과 다른 동아시아를 봤을 때 다른 나라들은 주로 2000년 이후에 급 하락한 거에 비해서 일본은 오랫동안 저출산을 경험해왔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동아시아는 서구와 달리 결혼과 출산이 세트예요. 따로 있지가 않고요. 출산하려면 결혼을 해야 하는 규범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도 일본도 혼외 출산율이 2% 정도밖에 안 되고요. 대부분 출산이 결혼 안에서 이어지고요. 지금 일본에서 혼종 임신, 결혼 전에 임신한 사람들이 결혼신고의 3분의 1을 정도를 차지해요. 그만큼 임신하면 결혼하고 애를 낳는 그런 절차를 밟아요. 그래서 결혼의 감소는 바로 출산의 감소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결혼 안 하는 인구를 보는 게 중요하죠. 언제부터 어떻게를 살펴보면요. 이거는 한중 3개국의 그 미혼 인구를 나타내고 있고 윗 그림은 30세에서 34세. 왼쪽은 남자고 오른쪽이 여자입니다. 이거 보시면 그 빨간색이 일본이고 파란색이 한국이고 그 초록색이 중국인데요. 일본이 70년부터 2000년에 사이에 되게 많이 늘어난 거 알 수 있죠. 그리고 그 이후에도 서서히 늘어났는데 한국이 2000년 이후에 결혼 안 하는 30대 그 초반에 그 남성들이 늘어나면서 2010년에는 일본 남성보다 30대 초반에 미혼으로 남은 남성들이 많아졌죠. 그리고 여성의 경우도 일본이 먼저 미혼율이 증가했지만 2015년 이후에 여기서도 또한 한국 여성의 결혼이 일본보다 늦어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밑에 그림을 보시면요. 50세 때 미혼 인구가 얼마나 있냐. 그리고 50세의 미혼 인구는 국가에서 생애 미혼율이라고 해서 평생 이제 결혼 안 하는 인구로 카운트해요. 왜 그러냐? 50세 넘어서 결혼을 이행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거의 없기 때문에 평생 미혼으로 봐도 되는 거죠. 예, 어떻게 계산하는지 생애 미혼율은 여기 50세 미혼율은 40대 후반, 45세부터 49세, 그리고 50세에서 54세의 미혼율의 평균값을 구해서 계산합니다. 이거 보시면 그래서 생애 미혼율이라고 불리는 결혼 안 한 사람들이 일본이 정말 높죠. 왼쪽 남성을 보시면 2020년에 28.3 거의 3명에 1명이 결혼 안 하고 있고요. 오른쪽 보시면 여성도 17.9% 거의 5명에 1명은 미혼으로 남아있는 거죠. 한국도 2000년 이후에 빠른 속도로 상승해 왔으나 아직 일본이 높은 수준이고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2020년에 50세 몇 년생일까요? 1970년생 그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한국은 70년생까지만 해도 결혼을 좀 많이 했었던 거죠. 그리고 이후 세대가 빠른 속도로 결혼이 늦어지고 있는 거고 일본은 이미 이 세대에 거의 남자의 3명에 1명, 여자의 5명에 1명이 결혼 안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대가 결혼 안 했다는 게 왜 중요하냐면 제가 좀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좀 일본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혼과 출산의 변화, 그리고 가족의 변화 추세를 보시죠. 이거는 그 파란색은 그 출생 수예요. 그리고 그 빨간색은 성비이고 1년에 태어난 아이가 얼마나 줄었는지를 볼 수 있는데요. 이게 세대를 좀 이해하기 위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 3년 동안 꽤 많은 애가 태어났죠. 보시죠. 이게 1947년부터 49년에 태어난 사람들은 1년에 250만 명 이상의 아이가 1년에 태어났었습니다. 거의 260만 명씩 태어났었어요. 이 사람들은 일본의 정후의 일자 베이비붐 세대고 단칼 세대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인구 규모도 많고
전후에 태어났기 때문에 고도 성장 때 많이 가족도 형성하고 일하고 일본 사회를 이끌어왔던 사람들이고 지금 이 사람들이 거의 70대 후반으로 들어가는 세대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모집단이 많잖아요.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결혼하고 애를 낳을 시기에 다시 베이비붐 일어나죠. 모집단 많기 때문에. 언제일까요? 보시면 여기입니다. 70년부터 74년에 태어난 사람들은 단카이 주니어 세대라고 불리고 단카이 세대의 자녀들입니다. 이 사람들도 보시면 알다시피 1년에 200만 명 이상이 태어났었어요. 꽤 많죠. 예. 그러면 이 사람들이 결혼하고 애를 낳을 때 3차 붐이 일어나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보시다시피 계속 출생아 수는 줄었죠. 어디서 띵 하는 거 없죠? 왜 그러냐면 아까 보시다시피 70년대생 아까 얼마나 결혼 안 했었을까요? 남자의 3명에 1명, 여자의 5명에 1명이 결혼 안 했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애도 결혼 안 했기 때문에 출산 안 하는 사람이 많았고 이때 3차 베이비붐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대가 결혼할 때쯤 조금 더 열심히 가족 지원했었으면 이라는 후회를 많이 해요. 그런 목소리 많이 합니다. 그렇지만 아쉽게도 이미 마지막에 인구가 많은 집단이 출산 시기에 이때 일본의 경제가 버블 경제가 무너지고 이 세대가 대학 간 사람들이 취업하기가 어려워졌어요. 고졸은 괜찮았어요. 오히려 그때 딱 경제 위기에 직면하니까 이 사람들의 고용 불안한 사람이 많았고 흔히 잃어버린 세대라고 불리는 세대의 시작인 거예요. 그래서 이후에 일본의 결혼과 출산이 좀 어려워지고 안 하는 사람이 늘어났다. 이런 추세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까 70년대생 결혼 많이 안 했다고 했잖아요. 이거 보시면 이거는 코호트라고 하는 거는 출생 세대예요. 출생 연도로 생각하시면 되고 그 해에 태어난 사람들이 무자녀인 비율이 얼마나 있냐 이거를 그린 것입니다. 여성 사이에서. 이거 선진국과 비교한 자료를 가져왔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70년대생들이 결혼 많이 안 했다고 하는 거의 결과가 여기서도 70년대생 여성들 사이에서 자녀가 없는 사람이 꽤 높죠. 많이 높아진 이때쯤부터 많아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결혼 안 한 사람들은 애를 안 낳는 거 당연하지만 결혼한 사람도 애를 낳지 않았는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본에서 이거는 유배우 출산율, 결혼한 사람들이 얼마나 애를 낳고 있는지를 계산한 것인데요. 이거 보시면 옛날에는 형제들이 많았잖아요. 단가이 세대도 형제가 5명, 6명 있었으니까 그때는 애가 많았었지만 이후 거의 2명, 쭉 평균 2명의 아이를 낳고 있고 최근에 들어서 좀 줄어들긴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결혼한 부부는 거의 2명의 아이를 낳고 있는 것으로 계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결혼의 감소, 그러니까 출산율의 감소는 결혼의 감소가 주 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출산율이 낮아지고 애도 줄어들고 인구 구조가 어떻게 변했는지를 살펴보시죠. 저출산 고령화라고 하지만 저출산과 고령화는 사실 다른 문제죠. 그렇지만 저출산이 빠른 속도로 이루어지면 고령화 속도도 빨라집니다. 이거 보시면 이거는 1920년부터 미래까지 계산되어 있는데요. 아이라고 하는 인구 15세 이하의 그 아동 인구와 65세 이상의 그 고령자들의 비율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그렸는데 옛날에는 애가 많았죠. 인구의 거의 35% 정도 그 아동 인구가 차지했었지만
이후에 빠른 속도로 일본은 고도 성장기 아까 정후의 단가의 세대가 일을 하면서 그 세대가 경제 성장하면서 평균의 2명의 아이를 낳고 그리고 결혼 안 하는 사람도 아까 보시다시피 늘어났고 아이의 숫자가 줄어들면서 2000년에 들어서 65세 이상 인구와 아동 인구가 역전됩니다. 이제 65세 이상 인구가 정말 빠른 속도로 늘어났고 오늘날 2024년에는 거의 30%가 고령자 인구이고요. 그거에 비해서 아동 인구는 되게 줄었죠. 10% 정도. 여기로 보시면 그렇죠. 10% 정도밖에 없어요. 아이가 없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아이가 조금 울면 화내고 막 이런 현상들이 뉴스에 나오는데 그거 아이가 없어서 그런 옛날과 좀 상황이 다른 거죠. 옛날에는 아이가 너무 많았으니까 당연한 거였는데 요즘은 고령자가 너무 많으니까 다른 세상이 되어버렸고 2040년, 50년쯤에 되면은 그 고령자 인구 더 늘어나고 40% 정도까지 상승하죠. 근데 아동 인구는 계속 줄어들이는 과거에 인류가 경험해본 적이 없는 세상이 옵니다. 옛날에는 뭐 다산다사 많이 낳고 많이 죽었고 그랬었고 아이도 100일까지 1년까지 그 살아남을 확률이 높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놀잔치, 100일잔치 이런 거 하는 거죠. 근데 지금은 영양 상태도 좋고 위생 상태도 좋기 때문에 대부분의 아이는 그 나이까지 성장하고 그래서 애를 많이 낳을 필요가 없어졌다 이런 이야기도 하지만 그래도 너무 애가 없어지고 고령자가 늘어나는 그런 인구 구조가 되고 이게 고령자 비율 이야기하면 일본이 세계 최고 수준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어떨까요? 이렇게 보면 한국의 변화가 더 다이나믹하지 않아요? 아까 일본은 아이 그 비율이 35% 정도였는데 한국이 훨씬 많았어요. 40% 넘었었고요. 되게 아이가 많은 나라였는데 여기서도 빠른 속도로 아이가 줄어들고 2015년쯤에 16년 이때쯤에 고령자 인구와 아동 인구가 역전됩니다. 그리고 2024년 오늘날은 고령자 그 비율은 19.2%. 아직까지 저출산은 한국이 일본을 앞섰지만 고령자 비율은 일본이 훨씬 먼저 고령자 사회로 진입했기 때문에 15년, 20년 차이가 있어요. 그렇지만 한국이 뭐든지 빠르잖아요. 빠른 속도로 앞으로 그 고령자 비율이 상승하고 2040년, 50년 보시면 40%예요. 정말 다른 세상, 일본을 주월합니다. 빠른 속도로 그 고령자가 늘어나고 아동 감소도 일본보다 많죠. 그래서 다른 우리가 경험해보지 않았던 세상이 옵니다. 그래서 같이 연구하고 배워가는 게 중요한 거죠. 어떻게 해야 될지. 먼저 경험한 일본의 사례가 되게 중요하다고도 합니다. 일본이 지금 세계에서 가장 선진국인 게 고령자 비율이고요. 보시면 30% 넘은 거는 정말 높은 수준이고 먼저 서구에서 경험한 고령화가 일본에 왔고 앞으로는 2040년쯤에는 한국, 싱가포르, 대만, 중국, 동아시아 국가들이 세계 최고 수준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같이 고민하고 해결할 필요가 있고요. 먼저 경험한 일본의 사례가 되게 중요하다고도 합니다. 일본이 어떻게 이거를 해결해 가고 있는지. 그리고 인구는 가장 정확한 미래예요. 왜냐면은 미래를 예상하는 게 어렵지만 올해 태어난 80만 명의 아이는 10년 후에도 80만 명 살아있어요. 20년 후에도 80만 명 살아있죠. 전쟁이 일어나지 않은 상 그 인구 규모는 그대로 가기 때문에 가장 정확한 미래 예상할 수 있는 지표인데요.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가 내직할 거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오늘날 일본의 인구 피라미드를 그려봤는데요. 아까 아동 인구가 줄어든 거는 말씀드렸지만 이거 파란색 생산 가능 인구, 뭐 15세부터 64세가 노동하고 소비하고 경제를 돌아가게 하는 사람들이죠. 이 인구가 계속 줄어들이는 추세고 여기서도 보일 수 있는 게 고령자 인구가 계속 늘어나는 것을 볼 수 있고 고령자도中기 고령자, 후기 고령자 두 개 단계로 나눠져서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75세 이상은 후기 고령자예요. 왜 그렇게 구분하냐 그러면은 평균 수명은 80세 넘었지만 건강 수명은 75세 정도예요. 거의 차이가 없고 건강 수명과 평균 수명 사이에 거의 10년 정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동안은 누군가의 도움을 받으면서 사람들이 살아야 돼요. 그래서 돌봄을 해주는 사람이 필요하고 누가 하냐 이게 중요한 거죠. 근데 이게 노동 인구가 줄어들고 이 사람들도 일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고령자의 돌봄을 필요한 사람이 늘어나면 당연히 돌봄해주는 인구가 모자라기 때문에 그거를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큰 과제고 일본에서 아까 난카이 세대 여기 인구가 뿅 크게 나오는 게는 아까 베이비붐 세대예요. 난카이 세대가 내년에 후기 고령자로 진입됩니다. 75세 이상으로. 이게 2025년 문제라고 불리고 오래전부터 이야기되어 왔어요. 근데 이게 본격적으로 내년에 많은 사람들이 후기 고령자로 진입되니까 그 돌봄을 누가 하느냐 이게 되게 중요한 이슈가 되어 있고 그리고 두 번째로 인구가 많은 집단 2차 베이비붐 세대, 난카이 주니어 세대가 고령자로 진입한 거는 일본에서는 2040년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2040년 문제라고 부르고 왜냐면은 밑에 인구가 없으니까 어떻게 이 사람들을 도와주고 지원해야 될지가 다른 나라도 궁금할 것 같아요. 이게 큰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결혼할 사람이 줄어들었고 애도 줄었기 때문에 가구 구조도 크게 변했어요. 이게 80년까지만 해도 일본의 가족 정책이 부부와 자녀 여기 가장 많았던 80년대 가장 많았던 그 가족을 모델로 해서 세제라든가 여러 가지 가족 제도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이때는 맞았죠. 왜냐면은 42.1% 대부분의 사람들이 부부와 자녀 결혼하고 애를 즉 핵가족, 뭐 근대 가족이라고 불리는 가족을 형성할 수 있었고 그 다음에 3세대가 같이 사는 가구 여기도 많았죠. 거의 20% 가까이 있었던 거예요. 할아버지, 할아버지와 같이 살았었고 그리고 그 다음에 많았던 거는 1인 가구 혼자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오늘날 어떻게 변했을까요? 가장 오른쪽 2020년 보시면 부부와 자녀로 이루어지는 가구는 거의 25%까지 줄어들었고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 대신에 어떤 사람들이 많아졌을까요? 이게 노란색 1인 가구예요. 혼자 사는 사람들이 거의 40%까지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혼자 사는 사람들은 이게 결혼 안 해서 그런가? 그것도 그렇지만 이거 열어보면 고령자도 꽤 많아요. 일본에서 고령자 많았잖아요. 그리고 남성보다 여성이 오래 살기 때문에 할머니들, 혼자 사시는 할머니들이 정말 많아졌고요. 그리고 뭐 부부로만 이루어지는 가구, 그리고 싱글맘, 싱글다디 그런 뭐 가족도 10% 정도 있죠. 많이 늘어났어요. 그 대신에 3세대가 같이 사는 가족을 많이 줄어들었죠. 거의 10%도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이 과거 한 40년 동안에 가구 구조도 크게 변했어요. 그렇지만 가족 모델은 세제라든가 여러 가지 제도가 아직도 그대로 있는 게
현실과 제도가 하고 있는 그리고 이 제도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을 지원 못하고 있는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좀 도쿄에 대해서 살펴볼까요? 한국에서도 서울이 가장 출산율이 낮잖아요. 도시부는 인구도 많고 경쟁도 심하고 집값도 비싸고 이래서 대부분 도시의 저출산 가장 심해요. 어느 나라도 보시면. 도쿄도 그럴까요? 라고 살펴보면 마찬가지예요. 0세부터 4세의 그 애기 인구, 아동 인구 보면은요, 뭐 도쿄에서 가장 많죠? 많은 거는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도쿄가 인구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전국에서 11.5% 정도 차지하고 있고, 도시부에서 애기 많잖아.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출산율로 보면 여기 TFR는 합계 출산율입니다. 이거 보면 전국은 1.2이지만 도쿄는 1을 밑들어졌어요. 0.99. 큰 충격을 받았죠, 사람들이. 1을 이하로 떨어졌네. 예, 그렇습니다. 일본도 도쿄에서 가장 출산율이 낮아요. 전국과 도쿄를 비교한 그림을 가져왔는데 여기서도 전국은 파란색이고 도쿄도는 오렌지예요. 그러니까 출산율을 봤을 때도 0.2 정도 전국보다 낮은 거 알 수 있죠. 그리고 아까 생애 미혼율 50세 때 결혼 안 했던 사람들 얼마나 있는지 살펴봤지만 전국보다 여기서도 도쿄도가 높죠. 역시 도시부에서 결혼 안 하는 사람 되게 많은 것입니다. 남성의 30% 넘었죠. 그리고 여성도 거의 25% 가까이가 50세 때도 도쿄에서는 결혼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골에서 미혼으로 있는 것보다 도시에서 있는 게 조금 더 편한 거 있을 수 있죠. 그렇지만 도쿄에서 애가 출산율이 낮지만 인구가 들어오고 나가고 그쵸? 도시부니까 그게 활발합니다.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대학 진학, 취업 이런 거 계기로 도쿄에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2000년부터 전국에서 어느 지역에서 인구가 줄어들었고 늘어났고를 그림을 봤을 때 빨간색이 인구가 증가한 지역이고 파란색이 감소한 지역인데 역시 도쿄는 여기입니다. 도쿄는 계속 증가한 지역이죠. 다른 오사카, 교토 어떨 때는 그렇게 늘어나지 않았을 때가 있는데 도쿄는 언제나 인구가 증가한 지역이고 이거 지역을 도쿄도 크니까 그 지역마다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봤어도 도쿄는 거의 대부분 지역에서 인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 홋카이도도 좀 늘어난 거 있는 거 보이죠? 예를 들어. 그렇지만 홋카이도 되게 크니까 거기도 지역마다 당연하죠. 인구가 늘어난 지역도 있고 감소한 지역도 있고 되게 그래서 지자체마다 대책을 하고 있고 고민이 서로 다른 거죠. 도쿄는 계속 인구가 늘어난 지역입니다. 그리고 늘어난 지역을 전국의 도시별로 봤을 때도 도쿄 여기 빨간색으로 한 거 도쿄고 도쿄는 많은 지역에서 인구가 늘어났죠. 네, 증가한 지역입니다. 그리고 다른 도시부 도쿄만 도시냐? 아니죠. 오사카도 있고 나고야도 있고 큰 도시가 있지만 이거 보시면 여기 진한 파란색은 그 도쿄 전체 그리고 그 밑에는 도쿄토라고 23구 그 지역에서 얼마나 늘었는지 역시 도쿄는 계속 인구가 증가했지만 오렌지색은 나고야예요. 그리고 희색은 오사카예요. 근데 여기 증가하지 않죠. 이제는 좀 줄어들리는 왔다 갔다 하지만 하는 추세고요. 역시 도쿄만큼 인구가 늘어나지는 않는 거죠. 그리고 지역별로 봤을 때도 도쿄 주변 가나가와, 사이타마, 치바, 도쿄에 출퇴근할 수 있는 지역은 계속 인구가 늘어났죠. 그러니까 역시 일본도 도쿄 중심으로 모든 경제가 돌아가기 때문에 이 지역에 좋은 대학도 있고 일자리도 있고 이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오지만
그 주변도 그렇지만 오사카나 다른 후쿠오카나 그런 도시도 약간 중간을 하고 있지만 도쿄만큼은 아니고 그리고 나고야는 이제 그만큼 아니죠. 여기도 그렇게 그 추세를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도쿄에 어떤 사람들이 오는지 연령대를 보면 20대가 가장 많습니다. 이거 오렌지색이 20대에 도쿄에 온 사람들이고 파란색은 여기 30대, 나가는 사람이 30대가 많죠. 그래서 대학에 입학할 때, 취업할 때 들어왔다가 몇 년 일하고 좀 다른 지역에 뭐 움직일 수도 있고 이래서 30대 때 나가는 그런 구조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대 때 많이 오니까 이 사람들을 결혼하게 하고 애를 낳게 하면은 도쿄도 출산율이 올라가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하고 있죠. 그래서 도쿄도도 출산 정책 열심히 합니다. 코이케 지사가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게 하나하나 설명하면 끝나니까 그냥 열심히 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고 안 하는 게 없어요. 애를 낳은 후에 뭐 돈으로도 지원하고 학교 무상도 하고 급식 무상 뭐 여러 가지 하고 거기 도쿄 도립 대학 약간 서울 시립대 같은 데죠. 그것도 갈 거면 뭐 수업료 무상 이런 것도 하고 있고 그리고 결혼 지원도 열심히 하고 있어요. 홍화라고 해서 결혼 활동 지원도 하고 임신 어려우신 분들의 지원도 하고 육아 지원도 하고 주택 지원, 취업 지원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혼 안 하는 사람이 가장 많았죠. 그러니까 이거는 애를 낳은 사람들을 열심히 하고 있는 거 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전 단계인 사람들을 지원해야 되는 것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하나 질문 던지겠습니다. 동아시아는 왜 아이를 낳지 않는가는 큰 질문이니까 일본에 대해서 좀 생각해보면 일본의 저출산은 결혼을 하지 않은 사람들이 늘어난 건가요? 아니면 못하는 사람이라는 게 하고 싶어도 하고 싶은 의지는 있는데 못하는 거 아니면 나는 안 할 거야 독신주의자야 이런 사람들이 늘어난 걸까요? 이거는 마지막에 답을 보시죠. 그리고 이거는 최근에 제가 본 자료 중에 되게 중요한 연구다 싶은 게 한국은행이 출산 안 하는 여인을 은혜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어떤 요인 때문에 애를 낳지 않는지 이걸 크게 첫 번째 경제적 요인 그쵸 집값이 비싸서 뭐 돈이 없어서 육아가 뭐 돈이 들어서 이런 이야기 하고 두 번째 사회 문화적 요인 뭐 도시 인구가 집중해서 막 이런 거 남성 대비 여성 고용률 홍회 출산율 이런 거를 사회 문화 요인으로 봤고 세 번째 제도 정책 그 지원하는 정책 많이 잘 되어 있지 않아서 막 이런 이야기들 하잖아요.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그 이유를 다 분석해가지고 어떤 요인들 때문에 애를 안 낳는지를 분석한 결과 여기 한국도 일본도 있죠. 이게 아까 혼외 출산율이 없다고 했잖아요. 핑크색이 이게 혼외 출산율 비율이래요. 그래서 OECD 평균 그리고 독일, 이탈리아, 미국 다 핑크색이 보이죠. 이 나라들은 이제 혼외 출산 많이 하는 거죠. 결혼을 굳이 결혼 내에서 해야 되는 게 아니고 애를 자유롭게 낳기 때문에 이게 플러스로 작동했던 걸로 나오고 우리는 안 보여요. 한국과 일본은 안 보입니다. 그런 문화는 없고요. 그 다음에 보이는 게 그 청년 고용률은 약간 플러스예요. 보이죠? 약간 플러스로 고용 상태 그렇게 나쁜 거는 아니에요. 특히 일본은 지금 인재 부족으로 거의 대학생들 다 취업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플러스로 작동하고 있고 뭐가 마이너스냐? 이거 보시면 주택 가격 이게 한국의 그 주택 가격 나오죠. 그리고 도시 인구 집중, 인구 밀도가 높아서 이거는 일본도 한국도 도쿄도 그렇죠 나오고 근데 되게 중요한 게 이거 회색이 한국도 일본도 되게 커요. 미국도 이 세 나라가 이거 뭐예요? 기타예요. 여기에 없는 이유예요. 이거 어떻게 하면 설명됐냐면 미국의 경우 그러니까 문화가 변했다. 그러니까 이게 결혼하고 애 낳고 그런 삶이 이상적인 삶이 아니고 롤 모델이 변했다. 캐리어를 추구하고 자기 인생 사는 여성이 멋있다.
이렇게 돼버리면 이제 그게 목표가 아니게 되는 거죠. 이게 문화가 변했다. 그 우선순위, 인생 우선순위가 결혼, 가족 형성 아닌 그런 문화가 확산된 순간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근데 이게 한국도 일본도 뭔가 그 예전 문화가 달라진 거죠. 그래서 저도 그거 되게 크다고 생각해요. 예전만큼 결혼하고 애가 있고 종업집으로 사는 게 멋지다? 이것보다는 이제 자기도 캐리어를 가지고 목표가 좀 달라진 거, 게 큰 거 아닌가. 특히 한국은 진짜 크죠. 일본도 그렇고. 이 기타의 요인을 분석하는 거 앞으로의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되게 중요하죠. 예, 그러면은 우리 아시아 가치조사를 좀 잘 봐보시죠. 이미 이 자료에 대해서 많은 강의에서 설명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그리고 다 설명하면 시간이 모자라기 때문에 되게 중요하다 싶은 것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고령자 비율 일본이 세계 최고였고 인구 변화는 되게 일본이 큰 이슈이지만 국민들은 막상 이게 되게 중요한 시리아스한 문제다라고 인지하는지를 봤을 때 한국이 훨씬 이게 인구 문제가 큰 문제다라고 생각하는 것에 비해서 일본은 그 정도가 아니죠. 좀 잘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다른 나라가 비교해도 되게 많은 것을 알고 있고요. 그리고 삶의 만족도를 봤을 때 도쿄 사람들이 행복한가? 다른 나라가 비교하면 좀 그렇지 않은 게 보이죠. 그리고 불만족한 사람들이 한국이 가장 많고 그 다음에 일본이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살면서 중요한 거, 가족이 중요하다. 우리 흔히 동아시아 국가들은 가족주의라고 불리지만 가족이 중요한가? 했을 때 좀 충격적이지만 도쿄 사람들이 가족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 조사 대상국에서 가장 낮죠. 낮은 게 특징적이에요. 가족이 중요하지 않다, 더 이상. 결혼 안 하는 사람이 많아져서 그런가 여러 가지 해석할 수 있지만은 이것도 되게 중요한 가치 변화라고 할 수 있고 이거 충격적이죠. 연애는 중요하지 않다. 연애 안 하는 사람들이 뭐 요즘 뭐 미혼 인구에서 뭐 거의 절반 이상 넘었어요. 이게 인구문제연구소가 5년마다 조사하는 조사에서 나타난 거에 의하면 독신자의 절반 이상이 연애 안 하고 있고요. 한 번도 사귄 적이 없다라고 대답하는 사람도 꽤 많아요. 근데 실제로 여기서도 연애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가장 낮고 심지어 중요하지 않다고 그런 크게 세게 이야기한 사람들도 가장 높죠. 이것도 또 큰 변화라고 할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인생에서 뭐 중요한 거, 새로운 경험하는 거, 그것도 되게 좀 놀랐는데 일본은 약간 변화를 두려워하는 문화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대로 전통을 지키고 유지하고 이런 게 오래 해왔기 때문에 변화를 싫어하는 그런 추세인 것도 볼 수 있습니다. 요새 뉴스에서 일본에서 여권 보유율이 몇 프로인지 아세요? 되게 뉴스에서 나오는데 외국에 안 나가는 거죠. 우리나라에서만 있자 이런 사람들이 많아진 건데 지금 17%밖에 없대요. 그러니까 인구의 5명에 1명 정도만 왔다 갔다 하지만 나머지 80% 이상의 사람들이 한 번도 안 나가고 일본 안에서만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새로운 경험하는 것 이런 것도 연관되는 거잖아요. 새로운 세상을 보고 경험하고 이런 거를 좀 안 하는 추세가 있다. 이것도 여기서도 나타났고 일본이 종교가 없다고 하죠. 그래서 여기서 신앙 믿음도 되게 없는 거. 와, 좀 놀라울 정도로 높았습니다. 그리고 저출산과 직접 관계가 있는 거는 애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인생의 기쁨인지 경제적 부담인지 되게 중요한 질문인데 슬프게도 여기 한국과 일본만이 그 인생의 기쁨보다 경제적 부담이라고 대답하고 있죠. 그리고 인생의 기쁨이라고 대답한 비율이 일본이 가장 낮아요. 그쵸? 좀 충격적인 대답을 하고 있고 인생의 가족이 중요하지 않다고 대답하고 있었으니까 다 연관된 건데 이것도 깊이 들어가면 여러 가지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50%로 여기
중간 정도를 좀 그려봤는데 여기서 봤을 때도 역시 파란색이 부담이고 노란색이 좀 자녀에 대한 플러스의 가치라고 했을 때 플러스의 가치보다 마이너스의 가치가 크고 또 특히 그죠 노후에 보탬이 된다 이 생각은 한국과 일본이 정말 낮아요. 애를 낳아봤자 노후는 제가 알아서 책임지는 거고 그거는 기대하는 거 아니다라고 하는 거고 그 일본은 약간 아까 보시다시피 한국은 먼저 저출산 그 다음에 고령화를 겪었어요. 일본은 거꾸로예요. 먼저 고령화가 왔고 그 이후에 저출산 문제를 낮췄으니까 그 정책을 고령자를 위한 그 보험이라든가 연금이라든가 이거 미리 일찍부터 마련됐어요. 그거에 비해서 저출산 지원 대책은 늦었으니까 노후에 그 넓은 기대하는 것도 연금 제도가 확립되면서 많이 줄어들인 거죠. 그리고 개호보험이라는 게 생기면서 그 국가가 많이 지원해주니까 이제 자녀가 안 해도 된다 이런 식으로 가치 변화가 일어났던 거고요. 이것도 과거와 비교하면 정말 언제부터라고 보이니까 시계열을 보면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성역할 태도는 일본이 딱 중간 정도였고 넘어갑니다. 근데 이게 재미있는 게 남녀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가 나라마다 되게 다르고 흔히 저출산 동아시아 국가는 약간 좀 타이페이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서울, 하노이, 싱가포르도 그렇고 여성이 훨씬 진보적으로 보내는 거에 비해서 남성이 그대로 있는 약간 젠더 차이가 큰 것이 보입니다. 근데 일본은 그렇지 않죠. 젠더 차이 거의 없어요. 오랫동안 가족제도 그대로 있기 때문에 남녀가 그 제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냥 변하는 과정인 나라와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대로이니까 그런 거 아닐까 싶고요. 부모, 자녀, 조부모의 가족 내 의무 이런 거를 봤을 때도 이것도 부모 생활비 지원 이게 약간 서구 나라가 이 정도 생각하고 있는지 저는 놀랬고요. 그 동아시아가 약간 서로 세대 간 노화를 주면서 가족주의라고 부르는 나라인 것 같았는데 여기서는 그렇게 나타나지 않죠. 파란색 일본이 가장 낮은 거죠. 부모 생활비 지원 안 하겠어. 연금 나오니까 알아서 하겠지. 이런 생각이 있을 거고 그리고 실제로 지금 고령자들은 일본에서 가장 부유한 세대입니다. 은행에 있는 금융 자산 이런 거 보시면 거의 60세 이상이 80% 이상 가지고 있다고도 하고요. 당연히 고령자들 사이에서 있는 사람 없는 사람이 있지만은 대체로 자산이 있는 마지막 세대라고도 합니다. 고도성장기에 그 자산을 버블 경제도 경험하고 주택 보유한 사람들도 많고 전년퇴직까지 일할 수 있었고 퇴직금 받았고 그래서 부유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좀 오히려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손자들한테 용돈 주잖아요. 그런 거기 때문에 굳이 부모님 지원하는 거 생각이 없는 것 같고요. 그렇죠. 손자녀 돌봄 그 대신에 손자녀 돌봄도 안 하겠어. 같이 사는 사람 줄어들었잖아요. 아까 3세대 같이 사는 사람들이 그렇게 없어졌기 때문에 이것도 물리적으로도 불가능하고요. 이런 변화가 보입니다. 근데 저는 타이페이가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많이 도와준다고 들었는데 약간 여기서는 그렇게 안 나타나니까 여러 가지가 되게 좀 동아시아가 이외였어요. 다른 나라에 비해서 되게 낮게 나타나니까 이것도 같이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고요.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거 세대의 갈등이 크냐? 아까 일본이 세계 최고 고령자가 많은 나라고 연금도 잘 받고 젊은 사람들이 오히려 가난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오히려 당사자들은 그런 생각하고 있지 않아요. 세대 갈등이 심하다고 생각 안 하고 남녀 갈등도 역시 여기서도 심하다고 생각 안 하죠. 그렇지만 의식은 그러는데 현실은 어떨까요? 라고 살펴봤을 때 젠더 갭 이거 세계 경제 포럼이 매년 계산하고 보여주는데 일본이 매년 떨어지고 있어요. 지금 여기서 140
150개국 정도 있는데 그 중에 125위 거의 밑에 있는 나라들은 다 중동 국가들이에요. 그 종교 때문에 남녀 평등이 어려운 국가들이 뒤에 있는데 일본이 왜 이렇게 낮은지 정말 남녀 평등과 먼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당사자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다는 게 되게 일본의 특징이죠. 그거 불평등하다고 생각 안 해. 이게 왜 그런지는 여러 가지 설명할 수 있는데 그 제도적인 측면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저 다음에는 세대 차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도 좀 큰 차이가 있는 것만 볼게요. 이게 밑에서 여기 표시했지만 18세부터 29세 젊은 세대 그리고 30대, 40대, 50대 이런 식으로 나눴어요. 그랬을 때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세대 차이 당연히 있죠. 아이들이 자라는 것을 보는 거 인생의 가장 큰 기쁨이다. 이런 저출산과 직접 관계가 있는 질문에 대해서 서울은 정말 윗세대는 그렇다라고 하면서 10세씩 딱 빡빡 줄어들이죠. 세대 차이가 되게 큰 거죠. 젊은 사람들이 더 이상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거에 비해서 일본은 뭐 세대 차이 그렇게 크지 않지만 최근에 전년들이 멋으로 돌아왔다 이런 이야기는 하는데 여기서도 나타납니다. 다시 젊은 세대에서 그렇다고 하는 사람들이 다른 세대보다 많은 거죠. 네, 되게 좀 반대 방향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 서울, 타이페이 여기도 그 싱가포르 다른 저출산 국가들은 젊은 세대일수록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확실히 보이죠. 근데 일본은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뭐 애를 낳으면 자유가 없어진다 이런 거는 뭐 어느 나라든 젊은 세대일수록 그렇게 생각하는 성향이 보이고 경제적 부담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경력에 제한된다 이것도 마찬가지고 노후에 뭐 때문에 된다 아까 질문이 있었잖아요. 이것도 일본 청년들이 보세요. 좀 가난해졌죠. 그렇다 그런 생각이 좀 한국도 약간 보이지만 일본은 좀 강한 것이 확인됩니다. 그리고 이것도 재미있는 질문이죠. 주부가 되는 것은 월급을 받는 것만큼 성취감을 준다. 주부의 가치가 있다 없다 뭐 이런 거와 연관되는데 한국은 정말 빠른 속도로 이게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청년들이 많아진 거에 비해서 일본은 다시 젊은 세대에서 보수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늘어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다른 질문도 어머니가 직업을 가지고 일을 하면 미취학 아동 고생을 하기 쉽다. 한국은 여기 부정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죠. 괜찮아 여자도 일해야지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에 비해서 일본 청년들은 그렇다. 엄마는 이 집에 있어야지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진 것이 확인되고요. 그리고 이것도 되게 보수적인 질문인데 여자가 남편보다 돈을 더 벌면 분명히 문제가 발생한다. 약간 그 남녀 역할을 구분하는 것인데 이것도 한국은 많은 속도로 되게 부정적으로 그렇지 않아. 여자가 더 벌어도 돼.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진 거에 비해서 그리고 타이페이도 그렇죠. 이런 동아시아들은 그러는데 일본은 젊은 세대에서 또 그렇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늘어난 것이 확인됩니다. 되게 다릅니다. 다른 질문도 마찬가지예요. 일자리가 부족할 때 여자보다 남자에게 더 우선권을 줘야 된다. 이랬을 때도 다른 동아시아 국가들은 무슨 말이냐 다 부정하고 있는데 일본 청년들은 뭐 그렇다. 다시 벗으로 돌아가는 경향이 보입니다. 예, 마찬가지고 대학 교육은 여성보다 남성에게 더 중요하다. 이런 보수적인 질문에 대해서도 일본이 젊은 세대에서 또 지지하고 있는 다른 나라가 되게 다르죠. 경향이 보입니다. 그리고 사업은 여성보다 남성이 더 낫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게 일본이 왜 이렇게 보수적으로 돌아가고 있는지를 설명드리고 싶은데 5분 정도 더 주셔도 돼요? 네. 이거는 그러니까 제도가 되게 중요합니다. 제도가 사람들의 생각과 행동을 규제합니다. 근데 일본의 제도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쇼와 시대에 만든 그대로예요. 가족 제도가 변하지 않았고 업데이트 못됐어요.
그래서 그 여성의 취업률, 그러니까 여성도 사회 진출을 했냐, 이거 아베노믹스 하면서 여성의 취업률이 올라갔다고 언론에 많이 나옵니다. 확실히 올라갔죠? 이거 보시면 이거 M자라고 부르는 거는 그 결혼과 출산할 때까지만 일을 하다가 한번 애가 어릴 때는 노동시장에서 이탈하고 어느 정도 크면 다시 돌아오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M자를 그리는데 아직까지 M자 사라지지 않았지만 그래도 취업률 자체는 올라갔죠. 그래서 이제 여성이 활약하는 사회가 됐다. 이런 식으로 이해가 되지만 여성이 많이 일을 하면 활약하는 건가요? 어떤 일을 하는지가 중요하지 않을까요? 이거 여성의 정규직으로 일을 하는 사람들 그려보면 L자라고 불리는 L자 커브를 그려요. 이거 L자죠. 무슨 거예요? 어떤 뜻이에요? 이거 아까 취업률은 여기 M자인데 정규직으로 일을 하는 사람들은 L자. 그러니까 쭉 한 번 노동시장에서 이탈하면 다시 돌아올 때는 정규직으로는 절대 돌아오지 못하고 비정규직, 일본은 파트타임 노동이 많은데 미혼 여성의 절반 이상이 파트타임 노동으로 일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갖고서 여성이 활약한 사회가 됐다? 이건 좀 아닌 거죠, 사실은. 그래서 어떤 일을 하는지가 중요하고 흔히 여성 취업률 갖고서 한국과 일본 비교했을 때 한국 여성이 일본보다 일을 안 해. 그래서 또 남녀 불평등하다 이런 식으로 이해되는 경향이 있는데 취업률보다는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를 좀 볼 필요가 있어서 왼쪽은 취업률이지만 오른쪽은 정규직으로 일을 하는 여성의 비율이에요. 그러면은 취업하는 여성 자체는 일본이 한국보다 많지만 정규직으로 일을 하는 여성의 비율을 그려봤을 때 역전이 됩니다. 다른 거죠. 그러니까 그럼 얼마나 안정적으로 일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남녀 차이가 더 중요한 건데요. 한국은 남성도 좀 불안정한 사람들이 많고 남녀 차이 확실히 있지만은 일본만큼 크지 않죠. 일본은 남녀가 하는 역할이 확실히 다릅니다. 이게 정책적으로 그러고 있으니까 L자, 정규직으로 그리면 여성은 L자, 그리고 남성은 비정규직 늘어났다고 하지만 3, 4, 50대 가족을 형성하고 보탬해야 되는 나이에는 90%의 사람들이 정규직으로 일을 하고 있고 남성들은 안정적인 일자리를 일하고 있습니다. 남성의 비정규직 늘어났던 거는 학생들 그리고 60세 이상들의 인구를 포함해서 이야기하기 때문에 연령별로 보면 그렇게 늘어난 거 아닙니다. 그리고 제도가 주요하다고 했던 거는 그럼 왜 일본 여성들이 그렇게 파트타임 노동으로 일을 하는데 아까도 보시다시피 젠더 불평등이라고 생각 안 하고 우리 사회는 그렇지 않다. 제도가 그거를 도와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게 이제 최근 뉴스 보면 맨날 이게 이슈가 되어 있어요. 이 제도를 없앤다. 좀 변경시키자. 무슨 말이냐면 전업주부를 세제 의대를 하고 있어요. 지금도. 이거는 1961년에 배우자 소득 공제 제도 만들었고 이후에 그 연금 제3자 그 비보험자 제도가 연봉이 낮은 여성들은 전업주부의 내공을 인정하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거 지금 103만 엔 이렇게 금액이 있잖아요. 103만 엔의 벽이라고 불리는 거는 103만 엔 이하로 연봉이 일을 하는 여성들은 세제 의제를 해주자. 제3자 비보험, 그러니까 연금 안 내도 돼. 주민세 안 내도 돼. 소득세를 의대하자. 이러고 있는 거죠. 그러면 연봉이 올라가면 어떻게 되냐? 그 의대가 하나씩 없어지는 거죠. 빠지고 200만 엔 넘었을 때 완전히 없어집니다. 그러면 자기가 다 부담해야 됐을 때 부담이 크잖아요. 그리고 그것보다 이익이 있는 만큼 벌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연봉이 400만 엔, 500만 엔 이렇게 벌어야 되는데 거기까지 쭉 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연봉 200만 엔, 300만 엔 이 정도 버는 사람들이 가장 불이익인 구조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차라리 그 세제 의대 안에 들어가서 103만 엔 안에서 일을 하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많은 거죠. 그래서 연말이 되면 우리 학생들도 이야기하는데 알바하는 데에서 아줌마들이 타임카드 찍지 않다고 이거 넘어가면 안 되니까 이런 식으로 조절하는 거죠.
조절하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현실적으로 지금 103만 원은 정말 작은 금액이니까 물가가 올라가면서 조금 더 일하고 싶어 이런 수요가 있으니까 이거를 260만 원까지 올리자, 170만 원까지 올리자, 이거는 지금 이슈이고, 그렇지만 선진국 중에서 지금 영업주불 세제 우대하는 나라가 일본밖에 없기 때문에 이 제도 자체를 없애야 된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왜냐면은 일을 하는 여성들이 불이익이잖아요. 그러면은 일을 안 하는 게 이익이고 불이익이다. 그러면은 좀 시대에 맞지 않는 거 아닌가 말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렇지만 제도가 현실적으로 그렇고 기업도 그런 가족을 지원합니다. 일본의 그 월급은 본인의 능력에 맞게 주는 게 아니고 연금 서열이에요. 연금 서열이고 가족의 그 몇 살인지 부양하는 사람이 있는지 와이프가 일하는지 아닌지에 대해서 플러스가 달라져요. 그래서 지금도 기업에 가족 수당을 지급하는 기업의 그 데이터를 보면 배우자가 그 103만 원 이하, 130만 원 이하로 일을 하는 사람이면 또 수당 주겠다. 이런 식으로 극하도 기업도 그런 가족을, 쇼와시대 가족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여성들이 스스로 그런 제도에 들어가려고 하죠. 왜냐하면 제일 보호받으니까요. 그리고 실제로 이거는 그 일을 하는 여성들, 기혼 여성들의 그 연봉 분포를 봤을 때도 대부분 100만 원 이내. 그쵸? 그리고 많아봤자 150만 원 이내. 그러니까 이 제도 안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에서 아까 남녀 불평등도 하다고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약간 여성은 여성의 역할, 남성은 남성의 역할 이런 측면이 아직도 남아있고, 이거는 5년마다 일본 임금문제연구소가 어떤 당신에게 이상적인 생애일까요? 물어봤을 때 계속 전업주부가 어느 정도 인기가 있었어요. 근데 2021년에 최근에 들어서 조금 줄었죠. 그래도 15% 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게 가장 인기냐면 지금 재취업 아니면 양립하고 싶다. 이런 식으로 계속 이거는 비슷한데, 가장 인기가 없는 거는 딩크스 아니면 비혼 취업. 결혼 안 하고 계속 캐리어만 추구하는 거는 이상적이지 않다. 이런 청년들이 많은데요. 오른쪽이 현실입니다. 당신이 어떻게 될 것인가요? 그랬을 때 전업주부는 되고 싶은 사람은 꽤 있는데 가장 실현하기 어려운 거고요. 그리고 가장 인기가 없는 그 미혼 취업은 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현실적으로는 늘어난 거죠. 그러니까 그러고 싶지 않지만 뭐 애인도 없고 결혼 잔대도 없고 이런 식으로 해서 비혼으로 남은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고, 이것도 언젠가는 하겠다는 비율을 그 5년마다 물어보는 것도 봐도 아직도 80% 이상의 남녀가 언젠가는 하겠다는 의지는 있습니다. 안 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결혼 대상에 원하는 것을 보면은 남자는 여성에게 그 외모 그리고 여성이 남자들에게 경제력, 뭐 직업 이런 거를 원했지만 최근에 들어서 남성들은 여성에게 경제력, 여성은 남성에게 외모를 원하는 사람들이 늘어난 경향에 있어서 좀 미스매치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결혼 안 하는 사람을 그 원인을 연구한 연구들이 있는데요. 이거 재밌습니다. 예, 하나는 이거 그 인터뷰 조사 해가지고 결혼 안 하는 사람한테 어떻게 해서 독신으로 남아있는지를 본 거예요. 그러면 크게 두 가지가 있었다고 결론 짓습니다. 하나는 결혼 위지, 그러니까 결혼하려고 했었으나 뭔가 그 상황에서 그 애인이나 가정의 뭐 상황 이런 것 때문에 못됐던 사람들이, 그러면 결혼 위도 희망 실현 케이스 있었고, 다른 하나는 무계획한 거죠. 20대는 그냥 좀 결혼 아직 괜찮아, 다른 걸로 취미활동 일을 하다가 30대 들어서 결혼 이제 생각하겠어. 근데 그 막상 애인도 있어 본 적이 없고 결혼 활동도 안 해봤으니까 결혼 상대가 없는 거죠. 그래서 무계획으로 20대 30대를 지내면서 결혼 못했다. 그런 거고, 마지막에 이 연구를 보면서 이 연구 자료들이 이게 진짠지 계량 분석한 거예요. 아까 임금문제연구소에서 5년마다 하는 큰 데이터를 갖고서 실제로 그랬는지를 분석한 결과 이거 세 가지로 나뉘었다고 결론 짓습니다.
하나는 결혼 거부하는 사람도 있겠지. 미혼 독신주의자가 늘어났겠지. 두 번째는 아까처럼 결혼 그러니까 하고 싶었지만 못했던 사람들. 그리고 세 번째 무계획으로 독신으로 보냈다가 못했던 사람들. 뭐가 제일 많았을까요? 3분의 2는 그 무계획. 맞아요. 3번이에요. 그리고 30%, 나머지 30%는 하고 싶었는데 못했던. 그리고 결혼 거부는 5%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결혼 안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늘어난 게 아니라 언젠가는 하겠다는 언젠가가 안 오는 거죠. 이런 상황이 현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 결혼한 사람과 안 하는 사람의 소득을 봤을 때 남자는 소득이 올라갈수록 기혼자일 확률이 높지만 여성의 경우 반대. 소득이 올라갈수록 미혼일 확률이 높다. 그 남녀의 경제적인 역할이 다르다는 거죠. 좀 길어져서 죄송한데 마무리하면은 일본의 그 결혼 출산의 추세는 저출산 배경은 결혼 안 하는 사람이 많아졌다는 게 되게 큰 거였고, 그리고 그거 결혼 안 하는 사람은 안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었죠. 못하는 언젠가는 하겠다고 대답했지만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았고요. 그리고 아까 마지막에 봤던 것처럼 남성 소득이 올라갈수록 기혼이 될 확률이 높지만 여성의 경우는 반대. 그리고 마지막에 쇼와 시대에 만들어진 여러 제도가 지금 현실은 독신도 이렇게 늘어나고 가구 구조도 변했고 인구 구조도 이렇게 변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대로인 게 현실과 이상의 그 미스매치를 초래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시간이 모자라서 아쉽지만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대망의 토론 시간입니다. 저희가 지금 서울편, 싱가포르편, 베이징편, 그리고 한 템포 쉬었다가 하노이 편을 다음 주에 자카르타랑 같이 하는데 오늘 일본 전체 또 포괄적으로 얘기해 주셨는데 사실은 제가 이제 그 동남아를 연구하고 그 정치 외교학부에 있으라 일본 얘기 중에 정치 얘기, 경제 얘기는 엄청 그동안 많이 들었는데 정말 이 가족, 결혼, 저출산, 고령화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심도 깊게 얘기를 들은 건 처음인 것 같아요. 저희가 지금 한국 사회도 고령화, 저출산에 또 같은 문제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처럼 일본은 먼저 그 문제가 있었고 어떻게 해결했느냐. 저희가 지금 저도 개인적으로 다른 팀에서 연구 주제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4월에 일본도 갔다 왔었는데 오늘 굉장히 체계적으로 얘기를 드려서 한국 사회에도 엄청난 좋은 풍부한 사례로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오늘 이 어마어마한 얘기를 토론해 주신 두 분, 우리 아시안 허브의 아시아 언어 문화 연구소에서 다문화 강사로 활동하고 있는 이 두 분이 와주셨는데요. 두 분의 선생님 제가 이름만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토론을 하실 때 우리 선생님들의 뭐랄까요? 이제 잘하는 거, 지금 한국에서 뭘 하시는지 이런 얘기를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제가 사야카 선생님하고 히로코 선생님 두 분이 계시는데 준비하신 발표 내용, 토론 내용을 듣고 같이 얘기를 이어가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사야카 선생님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 한국에 온 지 총 한 14년이 되었습니다. 처음에 2004년에 대학원생으로 경희대에 왔다가 졸업하고 다시 취직을 해서 일본에 갔다가 또 결혼을 하고 다시 2012년에 한국에 와서 네네네 여기 계시는데 그 중간에 왔다 갔다 했지만 총 14년 정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은 없어졌지만 다문화 가정센터, 지금 가족센터라고 하죠.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 단시 2015년도에 다문화 간사 양성 과정을 받고 이런 자기 나라의 문화를 한국에 있는 아이들한테 전하는 그런 일을 해보면 어떻겠냐 해서 교육을 받고 그때부터 조금씩 이렇게 하기 시작했는데 이 일이 너무 재미있어서 지금까지 거의 9년 정도? 네, 유치원부터 어르신까지 다양한 곳에서 뭐 불러만 주시면 문화 간사로 가기도 하고 또 가끔은 또 언어를 중심으로 가르쳐 달라고 하면
일본어를 가르쳐 주기도 하고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지금 아시안하브 소속으로도 지금 다양한 활동을 하게 되어서 오늘 이렇게 오게 되었습니다. 저도 다문화 간사를 하고 있으면 최근에는 여가부에서 다문화 간사들이 다양한 가족에 대한 얘기도 해달라. 그래서 다문화 간사들도 다양한 가족에 대한 공부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려운 분야라서 계속 어렵기는 한데 오늘 들으면서 제가 떠나서 좀 잘 모르고 있었던 그 일본의 사정들도 잘 알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제가 오늘 이 발표 자료를 미리 받고 준비해온 내용은 자녀에 대한 태도, 인생의 기쁨 vs 경제적 부담. 여기서 정말 아까 교수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서울과 도쿄가 기쁨보다 경제적 부담이 컸다는 게 너무 충격적이었고 그 중에서도 도쿄 사람들이 경제적 부담을 인생의 기쁨으로 하는 사람들이 제일 낮았거든요. 이런 많은 도시들 중에 너무 쇼킹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이유가 뭘까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일단 한국에서 경제적 부담이 제일 크다. 그건 도쿄 사람보다 서울 사람들이 더 아이가 경제적으로 부담스럽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 살면서 뭔가 느끼는 것들 있잖아요. 아마 선생님도 그러시겠지만 일단 사교육비의 부담, 경쟁 사회 이런 데를 겪어서 오신 지금 부모 세대가 이 경쟁을 다시 한번 미래 아이들한테 경험하게 해주고 싶을까? 라는 생각도 들었고 물론 그거를 또 어쨌든 경쟁 사회는 존재하기 때문에 경제적 부담은 계속 갈 거고 그거에 대해서는 정말 제가 피부로 느끼는 바입니다. 저도 초등학생 아이가 한 명 있는데 정말 지금 초등학교 한 3, 4학년 때부터 학원을 2-3개를 다 돌리더라고요. 그래서 한 10시 정도에 오는 3학년 아이들을 보면서 너무 불쌍하다. 나라면 여기를 떠나고 싶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 정도로 그러니까 아이한테 물어봤어요. 혹시 너희들 친구 중에 학원에 내가 가고 싶다고 부모님한테 부탁해서 보내주는 그 사람이 얼마나 있겠냐 했더니 그런 사람이 없지 않을까?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부모가 가라고 해서 가는 아이들이 대부분이다. 저 같은 경우에는 그게 너무 싫어서 아이가 가고 싶다고 할 때까지 기다렸거든요. 그래서 6학년이 돼서 처음으로 지금 수학만 배우고 싶다고 수학학원에 가는데 엄마 너무 재미있다고 보내줘서 고맙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걸 보니까 뭔가 아이가 스스로 하는 거를 기다려주는 그런 기다림이 조금 빨리빨리 해야 되니까 한국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었고요. 그리고 일본에서 왜 그렇게 기쁨으로 여기지 않는지에 대한 생각은 뭐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겠지만 제가 여기에 쓴 거는 분위기예요. 사회적 분위기. 뭔가 아이를 안고 걷고 있으면 아이고 애기 귀엽네, 예쁘네, 몇 살이야 이렇게 한마디 얘기를 걸어주시는 분이 얼마나 있는지 아이가 울었을 때 시선이 어떤 시선인지 차가운 시선인지 아유 괜찮아 애기는 우는 거야 원래 괜찮아 엄마 힘들지 이렇게 얘기해주는 사람이 몇 명 있는지 이런 분위기 속에서 느끼는 그런 아이를 생각하는 인식을 느끼잖아요. 근데 지금 요새는 아마 교수님도 잘 아시겠지만 그 유모차를 출퇴근 시간에 전철에 그 유모차를 걸고 왔다는 그 한 어머니를 비판하는 글이 엄청나게 그 SNS나 이런 걸 통해서 그 크게 이슈가 돼서 그게 뭐 민폐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었어요. 물론 그거에 대해서 뭐 그게 맞다 안 맞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 아니지만 일단 아이와 같이 이동하는 엄마를 민폐식으로 얘기하고 그걸 더 큰 이슈화해서 메디어에서 그렇게 소동을 하는 것 자체가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위축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회적 상황을 만들지 않았을까. 그리고 하나 또
요새 일본에 갈 때마다 보는데 도쿄에도 자주 가니까 공원이나 놀이터에 금지 간판이 엄청 많은 거예요. 이 공원에서는 몇 시부터 몇 시까지만 놀 수 있습니다. 공놀이 금지, 야구 금지, 매트 가져오지 마세요. 막 이런 금지 사항들이 너무 많아서 아마 그거는 주위에 있는 주민들이 뭐 아프거나 뭐 어르신분들도 많겠죠. 그런 분들이 뭐 정신적으로 힘드신 분들도 하도 많으니까 그런 분들이 하는 아이들의 소리를 듣고 정신 사납다고 막 이렇게 시청이나 구청에 다 민원을 걸고 이런 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런 간판을 달 수밖에 없는 상황이겠지만 그 간판 하나를 봤을 때 그 아이들의 마음 그리고 아이를 데리고 온 부모님의 마음을 생각했을 때 엄청난 그 무언의 압력으로 느끼거든요. 그랬을 때 정말 이 사회에서 내가 편안하게 아이를 낳고 이 아이가 이 사회에서 환영을 받고 잘할 수 있겠구나라는 자신감을 가질 수 있을지 그거에 대한 큰 고민을 할 것 같아요. 예. 우리 사회도 그렇게 느끼는 건가? 예, 이거는 일본에 대한 일본은 기쁨이 제일 낮았기 그죠. 때문에 한국은 경제적인 부분을 얘기했고요. 저는 여기까지로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14년 정도 한국에 살고 계시니 지금 일본 돌아가는 얘기를 우리 교수님 통해서 알았다는 그런 면에서는 정말 아까도 얘기했지만 다문화 강사로 한국 사회 여러 곳에서 강사를 하시는데 특히 가족 얘기, 즉 일본의 결혼과 가족 얘기를 많이 해달라는 그런 주문 많이 받으신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오늘 이제 두 분의 대화가 앞으로 우리나라의 일본의 결혼과 가족에 대해서 알리는데 굉장히 중요한 모멘텀이 될 것 같은 그런 기대감이 들고 잘 정리하셨죠? 이거는 일단은 제가 일일이 얘기하지 않도록 뭉뚱 그려서 나중에 얘기해 주시고 예. 자 그럼 두 번째 히로코 선생님께서 토론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저는 일본에서 온 아사히 히로코라고 합니다. 결혼 이민자이며 한국 생활 27년이 되었습니다. 현재 한국 사람인 남편 그리고 사랑하는 아이들 5명과 함께 서울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교수님께서 발표하신 내용을 대한 느낀 점 그리고 제가 한국 생활에서 있었던 경험을 바탕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일본의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는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문제입니다. 1970년대부터 시작한 저출산 그래프, 그것은 천천히 내려가 2022년에서는 2.26명을 기록했습니다. 인구 구성 변화 비율을 보면 또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15세 미만 인구 비율보다 2배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심각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국은 1984년도에서는 2명을 밑돌았고 2018년에서는 처음으로 출산율이 연면대에 진입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고 그 변화는 일본보다 훨씬 빨랐습니다. 고령화 또한 급속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녀에 대한 태도 그래프에서 보면 서울과 도쿄는 다른 나라에 비해 인생의 기쁨보다 경제적 부담이 더 높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삶의 만족도 역시 낮습니다. 이러한 통계 내용을 보면 충격적이며 슬픈 현실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가정은 개인과 개인이 만나 함께 행복을 찾아가는 울타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시작이 결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요즘 젊은 세대를 보면 결혼에 대한 가치관이 예전에 비하면 달라졌습니다. 결혼을 삶의 필수 과정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결혼과 출산을 경제적으로 큰 부담으로 느끼고 있고 출산과 양육을 자신의 인생 설계와 커리어에 대한 장애로 여기고 있습니다.
과연 결혼과 출산의 가치는 어디에 있을까요? 저 역시 결혼한 후 지금까지 살아오는데 편한 길은 아니었습니다. 특히 한국의 교육 문화는 제 생각보다 훨씬 수준이 높고 지나치게 경제적이며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1990년생과 2000년생의 첫째와 둘째가 초등학교에 입학한 당시 다문화 가정에 대한 인식도 지금보다 낮았고 학교 선생님도 개인적으로 일본이라는 나라를 별로 좋아하지 않다고 하시는 분도 계셨습니다.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 고맙게도 아이들은 씩씩하게 잘 성장했습니다. 애국자이신의 5명의 아이를 어떻게 키우세요? 아빠가 돈 많이 벌어야 되겠어요. 국가에서 지원 얼마나 나와요? 처음 만나는 사람들이 저에게 하는 말들입니다. 이 말은 한국의 저출산 문제와 교육 문제를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는 무식한 사람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힘들어도 아이들이 다 크면 행복하시겠어요. 저는 이 말이 가장 좋고 그렇게 되면 좋겠습니다. 하면 좋지만 하긴 어려운 것이 결혼이라고 청년들이 말합니다. 결혼과 출산에 대한 희망적인 가치관을 청년들이 찾아갈 수 있는 사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할 말이 여기 다 써요. 애국자시면 어떻게 키우셨어요? 아빠가 정말 전형적인 한국. 전형적인 그런 면에서 그리고 또 놀라운 건 27년이나 되셨네요. 네. 그리고 어쩌면은 저희가 이제 토론자 선생님한테 요청했었던 가장 모범을 얘기해 주셨어요. 한국에서의 경험을 좀 얘기하면서 이걸 어떻게 엮어가면 좋을까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마지막에 이제 글을 마무리하면서 이제 왜 일본의 청년들은 결혼을 이렇게 얘기하시죠. 회피하는가? 어떤 면에서는 아까 계획은 있지만 결혼이 잘 안 되는 문제, 그 문제에 대해서 아까 얘기했던 인구보고서의 결과보고서 기타 그런 얘기를 앞으로 연구과제라고 얘기하는데 잠정적인 추론이 있으실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향후 연구를 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발표를 들으면서 굉장히 흥미로운 거는 한중일, 한국, 중국, 일본이 지금 같은 문제를 이제 겪고 있는데 향후도 사회학자시니까 비교 연구도 하실 예정인 거고 그런 면에서 오늘 할 얘기가 너무 많은데 다 정리를 못 하셨을 수도 있고 네. 그런 면에서 일단 우리 사회학과 선생님 얘기부터 시작해서 히로코 선생님 얘기까지 충분히 찬찬히 얘기해 주시면 그 다음에 플로어 얘기를 좀 들으시면 더 질문과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일단 한국에서 아이를 키우는 현자의 목소리를 직접 들을 수 있어서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고 왜냐면은 두 분 다 일본의 분위기도 아시면서 한국에서 키우니까 공통점이 그거잖아요. 교육, 경쟁 이게 어마어마한 거고 저도 그 친구 중에 한국 남편? 아까 결혼한 일본 친구들이 하는 이야기가 되게 비슷해요. 그 아기를 낳기 전에는 나는 한국 사람만큼 안 하겠어. 하라고 했는데 살다 보니까 안 할 수가 없대요. 왜냐면 나만 안 하는 게 되게 불안해요. 다 하고 있는데 안 하는 게 되게 용기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분위기 차이가 되게 크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의 경제적인 부담이 되게 크게 나타나는 거는 일본도 도쿄 지역의 도시부의 엄마들은 비슷해요. 일본 그렇잖아요. 그리고 한국과 다른 거는 일본은 중학교 입시, 고등학교 입시가 있어요. 그리고 대학교 입시예요. 그러면은 중학교 입시 때 한번 나의 위치를 알아요. 나는 이 정도까지 학교. 그리고 고등학교 입시 때 또 다시 알아요. 이 정도까지. 그러니까 다 굳이 서울대를 끄지 않아도 나에 맞는 거를 좀 알면서 다른 길로도 빠지죠. 그래서 일본은 지금 대학 진학률이 아직도 50% 정도 조금 넘었는데 다 가지도 않아요.
그거는 그 일찍부터 나의 그 위치를 알면서 좀 빠지는, 약간 유럽도 좀 그렇다고 들었는데 그런 기회가 있는 게 좋을지 나쁠지 모르지만은 한국은 그게 없으니까 고3까지는 다 그 아스피레이션이 계속 가열이 하다가 그때 처음으로 냉각해야 되는, 아니다 나는 아닌 거구나 알게 되는, 늦게 알게 되는 것이 큰 차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고3을 위해서 일찍부터 준비해야 되는, 그게 되게 제도적인 차이가 큰 거고, 그리고 또한 한국은 그 피라미드가 딱 하나예요. 알 수 있는 지표가 스카이를 시작으로 해서 딱 뭐 알 수 있는 그런 거에 비해서 일본은 집안마다 또 좋은 학교가 있고 산이 지역마다 있어요. 목표로 하는. 그러니까 도쿄에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뭐 도쿄 지역에 대학에 가지만 그렇잖아요. 간사이 지역에 있는 분들은 규슈, 홋카이도. 우리나라도 지방마다 좋은 국립대학들은 다 있어요. 서울도 그렇지만 그렇잖아요. 지금 부산대와 서울대 차이가 많이 커졌다고도 들었어요. 네, 그런 것도 큰 차이인 것 같고 또 입시 제도도 지금 일본은 애가 줄어들면서 사립대의 경우 거의 절반 이상이 그 추정 입시로 들어가요. 그래서 국립대는 그래도 다 똑같은 시험 보고 나서 들어가지만 좀 한국과 되게 그런 다른 거 있죠. 그래서 뭐라고 할까요? 그 도쿄 지역에 사는 엄마들은 중학교부터 초등학교부터 학원에 보내고 그런 거는 약간 도시부의 엄마들은 좀 비슷한데 지방에 가면 그렇지도 않아요. 예, 전부가 다 그런 거 아니잖아요. 자유롭게 키우는 부모도 있고, 예를 들어 오타니 선수처럼 야구 좋아하면 야구하라, 뭐 자유롭게 운동도 시키니까 그렇게 하는 건데 여기는 일단 다 공부 이렇게 하는 거가 경쟁으로 대도시 집중 현상 그런 거죠. 동경하고 서울 같은. 그게 가열시키는 것 같아요. 그게 큰 차이일 것 같고, 그리고 아까 나왔던 그 자녀에 대한 자가의사의 분위기, 이거는 아까 보시다시피 자녀가 없는 세상이 돼버렸으니까 인구의 10%밖에 없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자녀가 정말 안 보이고, 그 일본의 그 전철 타면은 노약자 좌석에 그 임산부 같이 있어요. 같이 앉아 의대하는 사람들이라면 한국은 정말 임산부 의대 따로 있잖아요. 임산부님이 오셨다. 그리고 뭐 주차장도 따로 뭔가 그런 거는 약간 자녀가 있는 사람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도 여기가 훨씬 애가 있으면 좀 만지고 몇 살이야 막 이런 친하게 지내는 분위기 있는데 일본은 너무 고령자가 많아지면서 특히 남성들은 육아 안 해봤어요. 지금 고령자들이. 그러면은 애가 울으면 그 다른 예로 비행기 비즈니스 좌석에 울었던 애가 또 이슈가 됐어요. 비즈니스 좌석에 사는 사람들은 자고 싶거나 일하고 싶은데 애가 울었어. 왜 이런데 애를 데려와? 이런 식으로. 근데 엄마 입장에서는 애가 웃는 거 애의 일인데 그러면 안 돼. 그러니까 논쟁이 됐죠. 그러니까 그런 약간 그 이해를 못한 애기를 키워봐야 아는 건데 그렇죠. 안 해본 사람이 너무 많아서 그 사람들이 지금 특히 남성들을 아까 봤지만 역할 분업을 하니까 그 세대는 정말 엄마가 다 키웠기 때문에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좀 시끄럽다. 공원에서 놀면 또 뭐라고 하고 축구하면 뭐라고 하고 약간 좀 너무 애에 대해 차가운 고령자를 너무 우대하는 그런 분위기로 갔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젊은이들의 결혼과 연애와 결혼 얘기 좀 해주세요. 나는 그렇죠. 문화가 변한 거는 언젠가는 하겠다고 하지만 그러기 위한 노력은 안 하는 거예요. 아까 애인이 없는 사람 되게 많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언젠가 결혼은 부정하는 거 아니야. 엄마 아빠만큼은 그냥 안정적으로 가고 싶어. 근데 그러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 아니기 때문에 언젠가가 안 오는 거고. 그리고 일본에 약간 오타쿠 문화가 일찍부터 있어가지고 본인의 취미생활에 몰두하는 사람도 많고 요즘 오시카츠라고 해서 자기가 좋아하는 연예인이나 이런 사람들을 열심히 그거에 대해 용돈 많이 쓰고 이런 제 학생들도 다 오시카츠 하고 있어요. 그거 네, 그거 약간 내리만족. 남자친구 없지만
되게 뭐 아름다운 누군가가 있으니까 응원하고 싶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 용돈 쓰고 이런 식으로 현실 높이라고도 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아져서인 것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앞으로 AI가 그런 연예인 대체를 하면 거기에 빠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그 결혼을 무정하는 거 아니지만 굳이 그러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만약에 못하면 못한 대로 뭐 어쩔 수 없지. 왜냐면 이만큼 많아졌는데 지금 50대도 3분의 1이 결혼 안 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지금 마이너리티가 아닌 거잖아요. 결혼 안 하는 거. 근데 한국은 훨씬 결혼 안 하기 시작한 거 늦으니까 아직까지 결혼했어요? 인사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그런 거 없으니까 여기는 약간 남에 대한 그 관심이 많은 나라고 일본은 간섭 안 해요. 하면 안 된다는 거 좀 있잖아요. 피해를 주면 안 되고 간섭하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되게 개인주의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아까도 그 가족 가치에서도 가족이 중요하지 않다. 뭔가 그 되게 개인주의가 좀 발달된 그런 상황, 혼자 사는 사람도 많아지면서 그런 문화도 많고 결혼 안 해도 되는 생활 기반이 다 있잖아요. 편의점에서 식사 사면 되고 다 서비스는 있어요. 그래서 다 혼자 사는 사회로 가고 있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부정하는 거 아니지만 우리 이사혜 교수님이 사회학자로 고민이 많으시겠어요. 아니 연구거리가 많아서 연구거리가 많아서 좋을까. 알고 싶은 거 네, 많아요. 알고 싶은 게 많고 특별히 정말 그 대단한 그래서 한국 사회에 그 우리 미사일 교수님이 자주 오셔야겠어요. 오늘도 어제 학회하고 이 발표 때문에 일본에서 오신 거거든요. 어쩌면은 일본에 대한 사회 문화 특히 그 미시적인 가족과 연애 이런 얘기를 우리는 지금 고령화 사회가 됐기 때문에 일본의 고령화 사회를 어떻게 대응했느냐, 정치 어떤 이런 거에 사실은 관심이 많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도 잘 오시겠지만 사실 이런 일본 젊은이들의 이런 지금 분위기 연애 안 하는 거 그런데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 거 이런 거 굉장히 들으니까 흥미롭네요. 요즘 우리나라에 국제 부부들 굉장히 많이 유튜브를 하거든요. 제가 흥미롭게 보는데 예를 들면 동남아에서 온 커플들 어떻고 그다음에 우즈베키스탄의 와이프로 둔 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유튜브 하는 분들도 많고 특히 일본 여성분들과 한국 남자들이 결혼한 커플들이 유튜브 어마어마하게 많이 해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그분들은 대체로 한국 문화를 소개하거든요. 네, 당연히 여기 와서 사시니까. 근데 저는 좀 이렇게 다양한 차원에서 이렇게 결혼 생활에 일본의 문화도 가슴 알리는 차원에서 좀 이런 이제 공급에 있어서 지금 불균등을 좀 맞춰야 된다. 그래서 그 우리 교수님이 와서 일본 얘기를 많이 해달라고요. 앞으로 굉장히 많은 필요를 느끼고 많이 불러주세요. 그래서 이 유튜브가 굉장히 소통하는데 굉장히 좋은 통로가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오늘도 다 얘기 못할 거지만 일단은 그 저희 유튜브 댓글 중에서 그 비슷하지만 조금 더 다른 한국하고 일본에 대한 얘기를 해주셔서 너무 좋다고 얘기를 하셨고요. 일단 정규직에서 후퇴를 해서 다시 들어갈 때 비정규직으로 가는 거는 우리나라랑 비슷하네요. 이렇게 얘기를 코멘트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계신 분들 중에 같이 토론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면 함께 얘기해 주시면 어떨까요? 우리 그 지금 아주 오랜 시간을 기다렸다가 또 특별히 여기 오신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 허정 교수님. 선생님들께서는 이제 일본과 한국 데이터를 주로 보셨지만 저는 이제 이 데이터를 전체를 보면서 다른 도시들과 이렇게 같이 비교를 했을 때 일본과 한국은 우리 당사자들이 생각할 때는 굉장히 차이가 많다고 느끼지만 사실상 이제 큰 그림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유사한 문화를 가졌다고 많이 느꼈어요. 근데 그 사야카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 중에서 그 아이를 환대하는 분위기? 제가 일본은 여행밖에 못 가봤기 때문에 그러한 환경을 몰랐는데 그 놀이터라든지 아이들이 많이 놀아야 하는 장소에 금지 팻말이 많이 붙었다는 게 너무 충격적이었거든요. 근데 한국도 실제로 지금 아파트 놀이터에도 놀이 금지 시간이 있고 뭐 공놀이 금지 너무 똑같아서 지금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런 분위기가 많고 지금 한국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에서 운동회를 못하는 초등학교도 있어요.
시끄럽다고. 주변에 있는 아파트 같은 데서 뭐 그렇게 하고 있고. 그래서 제가 약간 궁금한 게 그 맘충이라는 한국 단어 아시죠? 그런 단어가 일본에도 있는지, 그런 식으로 어떤 여성이라든지 아니면 취약한 아동에 대해서 그렇게 어떤 혐오하는 시선이 일본에도 있는지 그런 것이 좀 궁금해졌습니다. 뭔가 맘충 제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맘충은 없고 애가 있는 엄마를 욕하는 거 어디서 있었어요. 오코사마사마 뭔가 애가 있는 사람의 님 같은 거 붙이면서 좀 얄밉게 이야기하는 게 있었는데 지금 좀 생각이 안 나요. 근데 그런 심한 엄마에 대한 맘충 이런 거는 없어요. 예. 아까 말씀하신 뭐 비즈니스 클래스에서 아동을 데리고 탄 것에 대해서 어떤 금지해야 된다 이런 여론은 한국이 똑같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하시는 예마다 어머 한국에도 저런 게 똑같이 있는데라고 해서 지금 굉장히 놀랐고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큰 틀에서 볼 때 이 동아시아 국가들이 어떤 남들의 시선이라든지 그래서 폐가 되지 않아야 한다. 그러니까 이제 일본 문화가 훨씬 더 그게 강하다고는 저희가 알고는 있지만 우리도 또 은연중에 남에게 피해가 되지 말아야 한다는 문화가 되게 강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문화를 가진 곳이 어떻게 보면 아동이라든지 여성이라든지 장애인 이런 사람들이 아무래도 좀 더 배려가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소외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좀 들었고 또 아까 그 미사일 선생님 말씀하신 것 중에 일본의 입시 제도가 어떻게 보면 초기부터 조금 이렇게 걸러진다. 그러니까 본인의 이제 그 수준을 알아서 이렇게 경쟁을 다양하게 할 수 그러니까 다양한 길로 갈 수 있어서 경쟁이 그렇게 심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제가 여러 나라 데이터를 비교하다 보니까 그런 차이를 발견을 저도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싱가포르라든지 뭐 독일이라든지 대만이라든지 굉장히 일찍부터 입시가 시작되는 나라가 오히려 그 사교육 부담이 덜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선생님 말씀대로 일찍부터 얘는 뭐 스카이 뭐 아니면 공부하래. 얘는 뭐 기술학교 나는 기술학교로 가야지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해방이 되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런 측면도 굉장히 선생님과 제가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추가로 좋죠. 그 다양한 그 자기의 의지를 아신다고 했는데 그 학교 생활도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느끼거든요. 왜냐하면 일본에 지금 좀 많이 바뀌겠지만 부활동이 있잖아요. 동아리 활동이 초등학교 고학년 때부터 시작해서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굉장히 큰 뭔가 천춘의 한 면처럼 있지 않으세요? 네, 그죠? 그쵸. 뭐셨어요, 교수님? 초등학교? 아니, 중학교 중고- 테니스. 테니스. 네. 테니스. 저는 배구를 운영했거든요. 중학교, 고등학교 때. 운동하는 학생도 있고, 악기를 하는 학생도 있고, 뭐 화학 좋아하면 화학이나 이런 거를 연구하는 학생도 있고, 굉장히 열심히 해요. 매일 거의 방과 후에 그 모여서 운동이라면 연습을 하든 뭐 악기라면 악기 연습을 하든 하면서 구체적인 대회가 있고 그 대회를 향해서 굉장히 열심히 하거든요. 그래서 낮에는 물론 학교에서 수업을 다 받고 방과 후는 방과 후대로 또 하는 일이 되게 굉장히 바쁘고 있어요. 근데 그거는 다 학교에서 하기 때문에 무료예요, 기본. 물론 활동에 벌리는 유니폼비나 뭐 신발 사야 되는 그런 것들은 내야 되겠지만 그래서 그 안에서 내가 정말 뭘 좋아하고 뭐를 할 때 행복한지를 조금 더 한국 아이보다는 찾을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서울편부터 지금까지 딱 가오면서 우리 한국 사회 교육 문제에 대해서 진짜 많이 얘기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런 면에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여기 와 계신 이제 이주 당사자분들께서 한국 사회에 이제 적응을 하는 데 있어서 강력한 한국 문화 중에 교육을 통한 이 경쟁이 부추기는 이 문화를 적응, 어떻게 극복 또는 해석 이런 것들을 하는 과정에서 오늘 얘기들도 일본은 어떻게 달라졌느냐, 일본은 어떤 다른 교육 시스템을 갖고 있느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해주셔서 한국 사회가 앞으로 다문화 사회를 가는 데 있어서 이 강자가 어떻게 기여할지는 아무도 모르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이런 미시적인 얘기들도 많이 해가면서 서로의 이해도를 높이는 것이 우리가 나가야 될 방향인 거라
지금 어떻게 정리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것에 하나의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것으로 얘기를 하고 우리 교수님은 마무리 발언을 하고 그다음에 이 5강의 얘기를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예, 저는 약간 일본에 있으면서 느끼는 거 약간 지금 일본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들이 일본만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의 저출산 고령화도 세계적인 추세고, 특히 동아시아에서 빠르게 그게 이루어져 있는 게 문제인 만큼, 이제 그 나라에서만 고민하는 게 아니라 동아시아가 같이 왜냐면 세계 최고 고령화로 가고 있기 때문에 빠른 속도로 어차피 다가오는 미래인데 이거를 일본이 먼저 경험했기 때문에 이 정책이 좋았다 안 좋았다 이런 사례들을 그리고 다가오는 한국이 빠른 속도로 따라오니까 그 다른 나라에 비해서도 한국이 그래도 저출산은 일본으로 주어를 했고 그래서 어땠다, 저땠다.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고 같이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또 이런 분석하기 위해서 저는 연구자 입장에서 데이터 공유를 하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이번에 데이터 공유해 주셔서 감사하고 나머지 여러 데이터를 서로 공개하고 서로의 상황을 실시간으로 알고 분석하고 이해하고 이런 작업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청년들이 예를 들어 한국에서 지금 취업이 원하는 일자리 없다고 하잖아요. 근데 지금 일본에서 인재가 모자라서 난리예요. 지금 사람 모자라고 저 지금 집안대에 있는데 애들이 취업 활동 어땠어? 막 이러면 다 4개, 5개 정도 내정이라고 해서 회사에서 오라고 다 받아요. 그 중에서 골라요. 완전히 상황이 달라요. 지금 사람이 없어서 난린 거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면 한국에서 우수한 사람들이 다 오기를 바라니까 서로 자유롭게 나라를 넘어서 그런 기회를 얻을 수 있는 서로 배우면서 같이 가는 방향으로 동아시아가 가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서울이라고 얘기하셨네요. 네. 그러면 사실 저출산 고령화라고 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단순한 거기 대응 정책이 아니라 결혼, 연애 이런 문제까지 얘기할 수밖에 없는 매우 복잡한 문제라는 걸 오늘 교수님을 통해서 얘기를 들었고 그런 면에서는 이제 저는 동남아를 연구자 하기 때문에 젊은 지역, 젊은 나라 동남아 그리고 저한테는 한중일이 동북아시아라고 얘기하는데 젊은 나라와 고령화된 사회의 이 동아시아적인 맥락들을 상호작용을 해야만 그때 동아시아가 진정으로 그러니까 이게 큰 그림을 그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고령화된 한중일이 쉽게 경쟁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젊은 동남아를 끼고 얘기했었을 때는 동아시아는 굉장히 버라이어티하게 또 얘기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한중일이 머리를 맞대고 또 그런 얘기를 나눌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고 왜냐 어떤 한 나라의 문제가 아니라 장점이 될 수 있다는 얘기를 좀 아까도 얘기해 주셨잖아요. 네. 그래서 일본의 경제 붐이 지금 우리의 청년들의 취업이 안 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죠. 예. 그리고 우리의 이제 고령화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데 동남아의 젊은 국가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지금 파트너십을 같이 고려되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얘기를 해야 될 아주 중요한 시점에서 이 얘기를 시작해봤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얘기는 지금 시작으로 앞으로 계속 될 거라는 얘기를 마무리를 하면서 오늘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